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전산회계 2급 시험전 총정리를 한번 올려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시험전 총정리 문제를 제가 조금 뽑아봤고요. 한 34개 정도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은 웬만한 건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짧고 굵게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제 조건은 저희가 이제 시험 보기 위해서 준비들을 조금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계 같은 것들을 조금 하실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최종적으로 요만큼은 반드시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만 정리를 한번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산회계 2급 시험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이론상의 기본 개념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그 부분들을 일단 먼저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회계다라고 하는 것이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거래에 대해서 분계라고 하는 걸 하게 되고, 분계한 것을 장부에 전기를 할 거예요. 전기를 할 거고, 1차적으로 우리가 분계를 해서 전기를 한다, 분계하고 전기를 한다 라고 하는 건 거래의 판료소에 의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죠. 그쵸? 그러면 거래의 판료소는 우리가 짝대기 거놓고 차변 대변 나눠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이렇게를 우리가 일단 기본 거래 판료소에 의해서 우리는 분계라는 걸 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외우셔야 될 게 뭐냐, 자산의 증가, 비용의 증가는 차변에 생기고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에 생기더라. 이게 자기변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과 비용은 무조건 차변에,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이 일단 기준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1년 동안 거래가 발생을 하고 나면 이런 걸 분계를 계속 하게 되고, 전기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전기를 해주니까 이따가 전기 문제도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하셔야 되는 게 뭐냐, 결산이에요. 1년 동안 거래가 플러스 마이너스 거래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였다. 그럼 이제 우리는 결산, 장부를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결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결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결산에 예비 절차라는 게 있고, 예비 절차. 그래서 예비 절차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합계 잔액, 이제 잔액 시상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산 정리 사항이라는 걸 하게 돼요. 결산 정리 사항. 그러니까 시상표는 우리가 각 계정에 이제 잔액이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집계를 해주시는 거고, 그 잔액은 당연히 자산은 차변, 비용 차변,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에 발생해야 한다 라는 게 일단 기본 개념이시고, 결산 정리사항이라는 것은 1년 동안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할 것들이 생겼더라. 그래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할 것들, 우리가 결산 정리사항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결산의 본 절차예요. 본 절차. 본 절차는 모든 장부를 마감하는 절차를 우리가 본 절차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하고 난 다음에 마감을 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고서 작성 절차. 보고서 작성 절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보고서를 뭐라고 부르냐, 이 보고서를 재무제표라고 불러요. 그래서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 흐름표, 그리고 자본 변동표, 그리고 주석이라는 게 있더라.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상에서 전산회계 2급 시험 문제에서는 얘네들의 종류를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재무제표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물어봐요. 계속. 재무제표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시산표예요. 시산표는 재무제표가 아니다. 요거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회계 2급에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렇게 두 가지만 잘 알고 계셔도 문제 푸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더라.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표만 일정 시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일정 기간이에요. 기간 동안에 재무상태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경영성과를 나타내 준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도 우리가 문제 푸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장부 작성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험 문제 이제 또 어떤 것을 볼 수 있냐? 자, 그 중에 재무상태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재무상태표. 그럼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선을 자르면 자산, 부채, 자본 여기까지 이를 우리가 재무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수익과 비용을 경영 성과다. 혹은 요즘에는 재무성과라고도 얘기가 나와요. 재무성과. 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렇게 나눠지는데 재무상태는 자산, 부채, 자본인데 전산회계 2급에서는 자산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산만. 그래서 우리가 자산만 분류를 조금 해볼게요. 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 및 채권을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우리가 쉽게 내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내 거. 그런데 이런 자산이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지더라. 다시 유동자산은 두 가지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누어지더라. 비유동자산은 네 가지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지더라. 이렇게를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고 얘네들의 분류는 우리 프로그램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들어가 보시면 분류가 다 되어 있어요. 계정 과목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론 문제를 풀으실 때도 실기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서 왼쪽 목록에서 투자자산 클릭해보면 투자자산 계정 과목들이 나오고 유형자산 클릭하면 유형자산 계정 과목들이 나와요. 그래서 계정 과목의 분류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시면 쉽게 정답을 찾으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더 중요한 건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투자자산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니까 얘는 우리가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투기, 투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형자산은 사용하는 게 그 목적이더라.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지 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손익계산서로 넘어가 볼게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주는 표고 손익계산서는 무조건 암기 순서대로 일단 매출에 마이너스 매출 원가를 빼주시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를 빼주시면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돼요. 자, 이제 회계 2급에서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이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이고 자, 여기에 다시
플러스 영업외 수익을 더하고 마이너스 영업외 비용을 빼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법인세를 빼주시고 나면 당기순 이익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손익계산서 구조에서 외우셔야지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일단 매출 원가 계산하는 거. 매출 원가. 매출 원가는 T자를 그려서 기초 상품 재고액에 순 매입액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기반을 빼주시면 매출 원가가 나오더라. 양쪽의 합은 서로 같아야 한다. 이게 매출 원가를 외우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익은 매출 수익이 있고 영업외 수익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용이 매출 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 비용, 법인세 이렇게 나오는데 매출 원가는 매출 원가 하나고 그 다음에 법인세도 법인세 하나인데 판매비와 관리비의 종류가 많고 영업외 비용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저는 그냥 영업외 비용을 외울게요. 영업외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이자 비용, 기부금, 그리고 무슨 손실, 그리고 기타의 대손상납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외우시면 세무 2급 갈 때까지도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계정 과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문제가 조금 쉽게 풀어지실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요 정도만 일단 암기를 조금 하시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조금 살펴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띄워드릴 테니까 문제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하나씩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들은 여기 옆에다가 더 적어가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이 재무제표는 이렇게 5가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조건 뭐라고요? 시산표.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재무제표 종류 중 A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A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나타내주는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주는 것은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그냥 2번이 공짜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 잔액 시산표에서 그 대칭 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시산표는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잔액을 표시를 해주는 거고 잔액을 표시하는데 자산과 비용은 무조건 차변에 부채 자본 수익은 무조건 대변에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여금 자산이니까 차변 맞죠? 그 다음 차입금 부채니까 대변이 맞죠? 임대보증금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 원래 잘 안 나오는 계정 과목인데 임대보증금은 부채입니다. 부채.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임차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내 돈이지만 사용할 수 없는 돈이에요. 보증금은.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는 자산. 그래서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선급금, 4번의 미수금, 자산 맞고요. 차변. 그 다음에 대변에 3번 선수금, 미지급금, 대변에 부채 맞습니다. 그래서 자산부채만 구별을 잘 하시면 3번 문제도 공짜로 조금 풀어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인데 문제 4번을 풀기 위해서는 현금이다라고 하는 거. 현금에 해당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에 해당하는 것은 삐리리 수표들이 모두 다 현금에 해당하고요. 삐리리 수표들이. 그래서 당전 발행 당좌 수표만 당좌 예금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우편환증서. 우리 다음 주가 시험이니까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
그 다음에 삐리리 통지서들.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문제 푸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아이당당 유도면 이렇게 해서 아이는 나. 우리 회사를 당점이라 부르고요. 당점이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 되고요. 유는 너, 타입, 남의 회사를 동점이라 하고 동점 발행 수표는 전부 다 현금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만큼만 알아두시면 우리 또 4번 문제도 쉽게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자기압수표, 우편안증서 이렇게 해서 가, 라가 정답이 되겠고요. 받으러 오면 받으러 온 계정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입니다. 부채, 돈을 빌린 거. 그래서 부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가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속하지 않는 계정 과목.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지 않는 계정 과목은 영업의 비용 찾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 기부금 무슨 손실, 기타의 대손상합비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공짜 4번이 되겠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영업의 비용 요만큼을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일단 문제 6번. 문제 6번은 다음 중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영업손익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영업이익을 얘기를 해요. 영업이익을 영업손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려면 거래는 이 위에서 발생을 해야 하는 거죠. 이 위에서 발생을 해야 얘가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영향이 없는 건 얘네들이 영향이 없는 거예요. 다시 바꾸면 이 문제도 영업외 비용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업손익에 영향이 없는 것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이 정답. 그래서 문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조금 빨랐으면 다시 돌려서 다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7번. 문제 7번도 다음 자료에서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영업의 비용은 이자 비용 기부금. 네, 이자 비용 기부금. 라 3번이 그냥 공짜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8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다음 중 그 성격이 다른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그랬는데 이자 비용이 일단 먼저 주어졌으니까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외환차손은 손으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상합비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세 개가 영업외 비용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감가상각비가 정답이 되겠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계속 똑같은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 그 다음 문제 9번 보시면 계정별 원장에 잔액이 항상 대변에 나타나는 것은 잔액이 항상 대변에 나타나는 건 부채 자본 수익이에요. 부채 자본 수익만 대변에 나타나요. 그럼 미수금은 자산, 선수 수익이 들어갔어도 선수 수익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선급비용 미수 수익은 자산이고요.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모두 다 자산이고 그 다음에 선수 수익만 부채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 10번을 보시면 계정별 원장 중 잔액 표시가 옳은 것은 똑같은 문제예요. 잔액은 그럼 선수금은 부채니까 대변. 네, 금액이 나와야죠. 차량 운반구는 자산이니까 차변의 금액이 나와야 하고 선납세금도 자산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나와야 하고요. 임차보증금, 아까 임차보증금 자산이었죠? 그렇죠? 임차보증금 자산, 차변에 나와 있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자료에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동차를 판매용으로 취득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면 우리가 무슨 자산? 재고자산. 그 다음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그때는 유형자산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회계는 목적에 따라서 개정 과목을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12번 문제에 보시면 12번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판매용 건물은 판매용이라고 했으니까 재고자산. 본사 건물로 사용할 건물은 유형자산. 건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은 투자 부동산. 그러니까 개정 과목으로 따지게 되면 투자 부동산.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상품. 사용이 목적이면 건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우리 13번이에요. 13번. 아래에 제시된 전표의 분계 내용을 계정별 원장에 전기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제가 전기 문제를 일부러 한 문제를 넣어놨는데 이 전기는 이 잔액하고 똑같이 우리가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분계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계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금액이 차변 대변이 있고 개정 과목이 왼쪽에 쪼르륵 나와 있다 보니까 분계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차변에는 우리가 소모품비 100만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50만원, 그리고 현금이 5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소모품비, 미지급금, 현금이라는 계정에다가 적을 거예요. 계정을 이렇게 3개를 그려보고, 자, 첫 번째는 소모품비, 그리고 미지급금, 현금. 이렇게 계정을 갖다 놓고 적어볼게요. 어떻게 적는 거냐면 소모품비가 지금 현재 무슨 변에 있죠? 차변. 그럼 소모품비의 차변에다가 적어라. 미지급금은 대변에 있죠. 그럼 미지급금 대변에다가 자기 돈을 적어라. 현금 대변에 있죠. 현금 계정 대변에다 적어라. 이게 전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전기는 자기 변에다가, 자기 있는 계정 과목 자기 변에다가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금 계정은 대변에다가 기록을 해야 하고 미지급금도 대변에다가 기록을 해야 하는데, 우리 여기 앞에 이름표를 갖다 붙이면 소모품비는 상대방 계정 과목이 2개죠. 그쵸? 2개니까 얘를 100만원을 기록할 때는 뭐라고 적냐면 제좌라고 적습니다. 제좌는 계정 계좌가 여러 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방 계정 과목이 2개 이상일 때는 제좌라고 적는 거고, 미지급금을 볼게요. 미지급금은 상대 계정 과목이 소모품비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미지급금은 뭐라고 적는 거예요? 소모품비라고 적어주시는 거고, 현금도 상대방 계정 과목은 소모품비라고 적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계정 과목은 상대방 계정 과목, 금액은 자기 거, 자기 변에 기록하는 방법을 전기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셨으면 다시 돌려서 또 한 번 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적절하게 적어진 것은 현금은 대변의 소모품비라고 적었어야 되고 미지급금은 대변의 소모품비라고 적어주셔야 되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일단 이해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서부터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이런 계정 과목에 대한 기초 잔액들을 설명을 하는데, 계정별 원장에 우리가 2가지를 여기다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계정,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계정. 자,
이렇게 두 가지의 계정이 있는데 두 가지의 계정에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죠. 그러면 차변이 증가, 대변이 감소예요. 외상 매입금은 부채니까 대변이 증가, 차변이 감소예요. 항상 증가변에 기초가 오고요. 그 다음에 감소변에 기말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부채 대변에 기초 잔액이 오도록 되어 있고 차변에 기말 잔액이 오도록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이 증가하려면 어떤 상황이 생겨야 되죠? 외상 매출을 많이 해야 외상 매출금이 증가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이 감소하는 경우는 회수하게 되면,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게 되면 외상 매출금이 감소를 하게 돼요. 그리고 혹은 대손이 발생하게 되면 외상 매출금이 감소하게 돼요. 못 받게 돼요. 대손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쵸? 이게 기본이고, 외상 매입금이 증가하려면 당연히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을 해야 증가를 하게 될 거고, 외상 매입금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저는 외상 매입금을 지급했을 때 외상 매입금이 감소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한다. 이게 회계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서부터 우리가 순서대로 가볼게요. 여기 밑에다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14번. 자, 외상 매출금의 기초 잔액이 30만 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의 기말 잔액은 40만 원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회수액이 70만 원이 있었대요. 그럼 70만 원 빼주고 나면 우리는 차변에 80만 원이 매출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1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5번은 똑같이 외상 매출금 계정이니까 외상 매출금 계정 똑같이 그려놓고 기초 잔액은 200, 그 다음 기말 잔액은 300. 자, 그리고 단기의 외상 매출액은 500만 원의 외상으로 매출을 했대요. 이해가 되셨나요? 조기 회수에 따른 매출 할인은 빼줬으니까 4만 원을 빼주셔야겠죠. 그렇죠? 4만 원을 빼주시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304만 원을 빼주셔야 되니까 396만 원이 나올까요? 그쵸? 396만 원. 이렇게 해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3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매출의 반대는 반대쪽에, 매입의 반대도 반대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애누리, 할인, 환입, 환출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 항상 반대쪽으로 없어져야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문제가 조금 쉽게 풀어지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1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 뭐라고 그랬냐? 외상 매입금 계정 차변에 기입되는 거래는, 외상 매입금 계정 차변에 기입되는 거래는 지급하거나 기말 잔액이에요.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을 갚았다, 부채가 감소했다,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A는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부채가 생겼고, 그 다음에 B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네,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C도 맞게 되고, 그 다음에 매출에 대한 외상 대금은 외상 매출금이니까, 그래서 B, C,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은 외상 매입금 계정이에요. 외상 매입금 요거 한번 지우고 여기다가 풀어드릴게요. 자, 외상 매입금 계정이고, 자, 단기 외상 매입액은 매입액 100만원.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중 환출액, 환출은 반품했으니까 반대쪽에다가 기록해 주시면 되겠고, 단기의 외상 매입금 지급액은 차변에 110만원 적어주시면 되겠고, 외상 매입금의 기말 잔액이 30만원이 남았대요. 기말이 30만원. 그러면 기초 잔액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100만원 빼고 나면 45만원의 기초가 나오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요 정도 일단 보시면, 네. 17번까지 문제를 제가, 다 풀이를 해 드려 봤고요. 그 다음 이제 18번 문제는 대손충당금인데, 이것도 대손충당금도, 대손충당금 여기다가 쓰자. 여기에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이라는 계정은 자산의 마이너스 계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그러고 자산의 마이너스 계정이기 때문에 대변이 증가고 차변이 감소해요. 그럼 대손충당금도 기초잔액이 대변에 올 거고 기말잔액이 차변에 오겠죠. 대손충당금이 증가하려면 기말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해요. 기말에 우리 1%, 2% 이렇게 설정하죠. 그리고 대손충당금이 감소하려면 대손이 발생해야 해요. 회수가 불가능하니. 그 다음에 또 증가할 수 있는 경우가 대손 처리했던 걸 회수를 하게 되면 대손충당금이 또 증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회수하면 무조건 대손충당금으로 처리를 해야 하니까. 그러면 기말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도 되고 T자에다 대입을 해도 되고 아주 쉽게 푸는 방법은 기말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무조건 %만큼만 기말이 모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출 채권의 기말 잔액이 우리 문제상에서 1,000만 원이 주어져 있는데 1,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는 대손율을 1%를 설정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기말 잔액은 10만 원이 정답입니다. 기말은 무조건 %만큼 모아주셔야 하니까. 그럼 얘를 T자에다 잠깐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이 15만 원이 있었어요. 15만 원. 얘를 그대로 똑같이 전년도에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였던 거래처 찬희 상사의 외상매출 20만 원을 회수를 해야 돼요. 대손 처리했던 걸 회수를 하게 되면 대손충당금이 또 증가를 하게 돼요. 증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초매출채권은 아무 의미 없고요. 기말매출채권 1,000만 원에 대해서 1%를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해야 하니까 우리는 충당금이 35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기말은 무조건 %만큼 모아야 되니까 10만 원을 모아야 하니까 우리는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마이너스 25만 원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이건 결산해서 대손충당금을 환입시켜줘야지 돼요. 얘는 환입.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그냥 무조건 기말은 뭐만큼? %만큼 충당금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말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만큼만.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일단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서부터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이 우리 재고자산 단원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문제들은 무조건 풀으실 수 있으셔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여러 개를 묶어놨고요. 하나씩 여기 있는 T자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있는 T자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19번 문제입니다. 19번 T자를 하나 그리고 기초상품 재고액은 300만 원. 그리고 단기상품 매입액은 1,000만 원. 그 다음 기말상품 재고액이 300만 원. 그러면 기초, 매입, 기말 이렇게 세 가지를 넣었죠? 그렇죠? 그러면 매출원가는 1,000만 원이구나. 빙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20번 T자를 또 그려볼게요. 20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T자를 하나 그려보고 자, 기초상품 재고액은 400. 그 다음에
단기 상품 매입액이 1000만 원인데 애누리가 10만 원이 있으니까 상품 매입액은 990이라고 쓸게요. 10만 원만큼 빼야 되니까.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은 600만 원. 600만 원. 그러면 600을 빼주시면 매출 원가는 790이 나오나요? 그쵸? 790. 그래서 매출 원가가 790만 원이 산출됐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뭘 물어봤어요? 매출 총 이익을 물어봤으니까 매출액은 상품 매출액은 1100만 원이고 거기에서 매출 원가 790만 원을 빼주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얼마가 나오죠? 310만 원만큼의 매출 총 이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은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그랬는데 매출 원가는 다른 나머지 금액들은 다 필요가 없어요. 다 필요가 없고 그냥 T자를 하나 그리셔서 기초 상품의 전기 2월에 기초죠. 35만 원. 그리고 단기 매입액 77만 원. 그 다음에 기말 재고액 37만 원을 빼주시면 40만 원, 75만 원이 매출 원가가 나오겠죠. 그쵸? 75만 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문제에서 매출 채권, 매입 채무, 매출액은 아무 의미 없는 거다. 그냥 여기에다 갖다가 금액만 넣어주시기만 하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기초와 매입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기초와 매입은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 합계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22번 문제에서부터 이제 뭐냐면 기말이 과대평가가 되었다. 기말이 커졌다. 기말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매출 원가는 줄어들겠죠. 매출 원가가 여기서 줄었다는 얘기는 매출 총 이익은 다시 커진다. 이런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다가 짧게 써드릴게요. 자, 기말과 매출 원가와 이익 세 가지가 움직이는데 무조건이에요. 기말이 커지면 매출 원가는 작아지고 이익은 다시 커집니다. 기말이 작아지면 원가는 커지고 이익은 작아집니다. 이것도 세무 2급을 할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니까 우리가 회계하는 동안에 계속 따라다니니까 무조건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22번을 한번 볼게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에 따른 기말 재고자산 금액의 변동이 매출원가와 매출 총 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기말이 감소하면 매출원가는 증가한다. 기말이 감소하면 매출원가는 증가한다. 빙고. 두 번째, 기말이 감소하면 매출원가는 증가해야 돼. 2번, 나번이 틀렸네요. 그쵸? 그 다음에 기말이 감소하면 매출 총 이익은 감소한다. 그쵸? 그럼 기말이 증가하면 매출 총 이익이 증가한다. 4번이 빙고.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물어봤으니까 1번과 4번이 정답이 돼. 가라가 정답이 되겠죠. 그쵸? 가라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3번 볼게요. 똑같은 문제예요. 당해년도 기말 재고액이 1000원만큼 과대 계상될 경우 이 오류가 미칩니다. 기말이 1000원이 과대 계상이 되면 매출원가는 1000원이 과소 계상이 되게 돼 있고 이익은 다시 1000원이 과대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기말이 1000원만큼 과대 계상이 되고 올해의 기말은 내년도에 기초가 되니까 다음 해 기초재고자산이 1000원만큼 과대 계상된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제 찾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를 암기하고 계시면 우리는 22번, 23번을 모두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은 24번 문제는 그냥 문제를 보면서 단기매매 증권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단기매매 모든 자산 구입할 때 재비용 및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 하나만 수수료를 수수료 비용이라고 따로 빼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수수료 비용 900번대로 따로 빼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매수 및 매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 재무상태표상 단기 투자 자산으로 통합 표시할 수 있고요. 취득원가는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수수료도 포함한다? 수수료는 절대 포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결산일 날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야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는 일단 여기를 조금 지워볼게요. 우리 여기 문제 풀었던 거니까 여기를 조금 지워보고 유형자산의 매각거래인데 유형자산의 매각거래는 분계를 그냥 일단 아예 통째로 외워버리시면 돼요. 유형자산의 매각, 내가 기계장치를 건물을 팔았다. 그러면 우리는 건물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지죠. 그리고 저는 돈을 받아야 해요. 처분했으니까. 그 돈을 많이 받으면 혹은 돈을 적게 받으면 돈을 많이 받으면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요. 돈을 적게 받으면 차변에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그냥 분계를 외워주시면 무조건 답이 나와요. 자, 25번 문제를 보시면 차량의 취득가액. 우리는 여기에 있는 얘가 취득가액입니다. 취득가액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받아야 하는 이 돈이 처분가액이죠. 처분가만큼 돈을 받아야 하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당연히 문제상에서 주어질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그대로 숫자를 여기다가 그대로 갖다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취득원가로 오른 것은 그랬으니까 취득원가 여기에 있는 차량원방구의 취득원가로 오른 것은 얘를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처분가액은 저한테 돈이 얼마 들어왔다? 돈이 100만 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180만 원이 있었더라. 그러고 났더니 처분이익이 얼마가 생겼더라? 10만 원이 생겼더라. 결국 우리는 유형자산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는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하니까 10만 원 빼고 나면 270만 원이 되겠죠. 그쵸? 270만 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은 무조건 이 분계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시면 문제는 아주 쉽게 풀어질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 있는 26번 문제도 동일합니다. 26번 문제도 그대로 한번 갖다가 또 똑같이 이제 글자는 생략할게요. 자, 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2천만 원, 정액법, 내용연수 5년 잔존가액 50만 원을 22년 1월 1일에 처분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만 원을 인식하였다. 기계장치의 처분 금액을 결산 시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그랬어요. 그럼 정액법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니까 그러면 내용연수 5년 분의 취득원가는 얼마예요? 2천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는 50만 원. 그러면 1950만 원을 5로 나눠주니까 1950만 원을 5로 나눠야 되니까 얼마 나오죠? 5, 35, 5, 9, 45 390만 원만큼의 감가상각을 하면 되겠네요. 맞죠?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을 해야 하네. 정액법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그대로 우리 문제에다가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돈이 얼마인가
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취득가액은 2천만 원짜리가 나갔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390만 원만큼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처분 손실이 30만 원이 발생하였다.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얼마가 나올까요? 1,580만 원이 나오나요? 그래야 2천만 원하고 같아지니까 내가 받아야 하는 돈은 1,580만 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액만 정액법 계산. 근데 정액법, 정률법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지 되는 게 맞고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27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니까 이렇게 분개해서 갖다가 그려볼게요. 취득가액은 68만 원짜리가 나갑니다. 68만 원짜리가 나가게 되고 처분가액은 77만 원이니까 77만 원만큼 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처분 이익이 45만 원이 발생하였다. 그러니까 45만 원 그러면 9만 원 빼고 나니까 39만 원만큼이 될까요? 맞죠? 네, 39만 원만큼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었겠죠. 36만 원이구나. 네, 36만 원. 36만 원만큼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오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에 다음 중 분류가 잘못된 것은 재고자산은 상품, 제품,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무형자산은 특허권, 네, 비유동 부채는, 비유동 부채 외우셨나요? 네, 비유동 부채는 그냥 여기다가 잠깐 정리하고 지울게요. 우리가 비유동 부채는 외우세요. 비유동 부채는 사, 장, 퇴, 사채, 장기 차입금, 그리고 퇴직 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세 가지만 사장퇴 세 가지만 비유동 부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문제 풀었던 부분만 또 지우고 정리를 또 한 가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었던 부분들만 지우고, 자, 이제 회계 기초에서 조금 제일 중요한 당기순 손익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얘는 우리가 T자 계정을 세 가지를 일단 구별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T자 계정 3개인데 첫 번째는 1월 1일의 재무상태표, 12월 31일의 재무상태표,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손익계산서, 이렇게만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1월 1일을 또 뭐라고 표현해요? 기초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2월 31일을 기말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면 기초의 자산, 부채, 자본 했을 때 양쪽의 합이 같아야 하고, 기말의 자산, 부채, 자본을 기록했을 때 양쪽의 합이 같아야 하고요. 손익계산서는 대변의 수익이 생기고 차변의 비용이 생기니까 우리는 양쪽의 합은 무조건 서로 같아야 하니까 차변에는 이익이 생기고 대변에는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익과 손실은 기말자본, 기초자본을 서로 비교를 해서 기말 마이너스 기초,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거꾸로 반대로 바뀌었어요.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주시면 여기에서 양수로 나오면 이익이고 음수로 나오면 손실이고 이렇게 됩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오는 문제들을 모두 풀어보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지금서부터는 T자 계정을 3개를 그려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초 자산은 50만 원. 그 다음에 기초의 자본은 30만 원. 그리고 기초의 부채는 20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총 수익은 150. 그 다음에 총 비용은 100만 원. 그리고 기말 부채가 60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주어져 있는 걸 T자 계정에 자기 자리에다가 지금 다 썼어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기말 자산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문제의 답은 얘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익이 50만 원이 생겼다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이익이 50만 원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뺐을 때 플러스 50만 원이 생겼으니까 얘에서 얘를 구하려면 얘에서 얘를 플러스 더해 주시면 된다. 그러면 80만 원의 기말 자본이 나오겠죠. 그러면 자산은 140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30번 문제도 똑같이 T자 계정을 몇 개 그릴까요? 똑같이 3개 그려놓고 시작할까요? 나중에 하시다 보면 자본만 가지고도 금액 계산은 아주 쉽게 돼요. 30번 보시면 기초 자산은 80, 그리고 기초 자본은 60, 그리고 기말 자본은 100, 그 다음에 단기 총 비용이 110이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단기 총 수익은 얼마인가? 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초 기말 자본이 나와 있으니까 기말 자본에서 기초를 빼주게 되면 플러스 40만 원이 나오겠죠. 그렇죠? 기말에서 기초를 빼는 거니까. 그러면 플러스가 생기면 이익이라고 했으니까 40만 원에 이익을 갖다 넣어주시면 그대로 150만 원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 31번 문제도 또 똑같이 T자를 또 그려볼게요. 계속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고. 자, 첫 번째 기초자산이 50만 원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기말 자산이 80. 그 다음 기초 부채가 30. 그 다음에 총 수익이 100만 원이고 총 비용이 80만 원이라고 주어졌네요. 맞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문제상에서 물어본 건 기초자본 1번 기초자본은 20만 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기말자본. 기말자본은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기말자본은 지금 구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일단 우리는 여기서 당기순 이익이 20만 원이 생겼더라. 그쵸? 그러면 플러스가 20만 원이 생겼으니까 기말 자본은 40만 원이 정답입니다. 그럼 기말 자본이 40만 원이니까 기말의 부채도 40만 원입니다. 양쪽의 합은 같아야 하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31번까지의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여기에서 요 풀었던 문제들만 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 왔어요. 자, 다 왔고 우리는 이제 개인 기업의 자본이에요. 개인 기업의 자본. 그러면 개인 기업의 자본금은 우리 자본은 대변이 증가변이라 그랬어요. 그쵸? 대변이 증가변이고 차변이 감소변이에요. 그럼 우리는 증가변에 항상 기초가 들어온다 그랬고 감소변에 기말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자본금이 증가하려면 개인 기업의 자본은 추가 출자금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당기순 이익이 생기면 자본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자본금을 회사 돈을 사장이 가지고 갔을 때 우리는 걔를 인출금이라 하고요.
인출금은 마이너스 효과가 생기는 거고 단기순 손실이 생기면 또 마이너스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본 계정을 무조건 암기하고 계셔야 합니다. 개인 기업의 자본금이에요. 이거는 회계 2급에서만 나와요. 왜냐면 회계 1급서부터는 우리가 다 법인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T자 계정을 그려 놓으시고, 자 32번 문제서부터 그냥 그대로 얘 자리 똑같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당기에 현금 5천만 원을 출자해 영업을 개시했으니까 기초는 5천만 원입니다. 단기에 그 다음에 사업주가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인출한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을 인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단기의 기말자본금은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이고 단기순 이익이 1,000만 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같은 자리에다가 제가 다 적어드린 거예요. 그쵸? 같은 자리에다가 적어드렸고, 그러면 우리는 추가 출자된 금액이 얼마냐? 추가 출자된 금액이 6천만 원이니까 빼고 나면 1,500만 원만큼이 추가 출자액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33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주로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걸 우리는 뭐라 했다고요? 인출금이라 했습니다. 기업주 개인이 사용하는 돈을 우리는 인출금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34번을 한번 볼게요. 개인 회사인 대성상사의 기말자본금이 51만 원일 때 다음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단기의 인출금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똑같이 T자를 그리시고, 자, 문제에서 뭐라 했죠? 기말자본금이 51만 원이래요. 그럼 기말이 51만 원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고, 기초자본금은 100만 원이래요. 자, 그리고 추가 출자액이 30만 원. 그리고 수익하고 비용이 나왔으니까 수익이 얼마죠? 40, 비용이 29만 원. 그러면 빼주시면 당기순이익이 11만 원만큼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당기순이익이 11만 원만큼 나오니까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91만 원이 비나요? 141만 원이 돼야 돼. 90만 원이 비는구나. 그쵸? 90만 원만큼 141만 원이 돼야 하니까, 그래서 인출금은 90만 원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습니까? 네. 자, 지금까지 전산회계 2급을 전체적으로 총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우리가 이론상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대충 풀어봤어요. 우리가 회계 2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회계 2급에서만 나오는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이런 것들이 회계 2급에서 문제서만 조금 나오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이해를 하시고 시험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에 붙고 떨어지고 상관없이 무조건 그 다음 급수로 올라가서 준비를 조금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회계는 어쨌든 차곡차곡 쌓여야 돼요. 기초가 잘 튼튼해야 그 다음이 조금 더 쉽게 올라가실 수 있으시니까, 회계 2급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래 판례수하고 우리가 분계만 회계 2급에서는 잘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처리되는 것들은 위에 급수에서 준비를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1시간 남짓 걸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꼭 높은 점수로 합격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전산회계 2급 총정리였습니다. 궁금하신 건 저희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